안녕하세요. 이론 강의에 이어서 현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때 한국이 배류 양식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배류위생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카메룬에 계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배류위생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수질의 평가, 또 실험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1호 해역의 세부도입니다. 보시면 경계선이 있고 뭔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저희들이 조사하는 오염원이랑 각종 위생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실험실에서는 여기 내부에 있는 해수를 몇 점 채취해서 이 해수에 분변계 대장균 위생지표 세균이었던 그것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지를 한번 쭉 따라보고요. 그 외에 실험실 여러 가지 시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예, 이제 미생물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무균실도 2개가 있고 각종 기자재도 있고 복잡한 방인데요. 오늘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위생조사 기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를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해수를 한 2점 정도 떠왔어요. 떠와서 그 안에 있는 분변계 대장균을 검사해서 이 주변으로부터 분변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적이고 특별한 실험실 인프라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라서 처음 위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곳에서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시험 방법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통 표준법을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APH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보통 적용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ISO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쪽 다 유사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그 나라가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한국은 2가지 방법을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기준이 있으면 국내 기준을 따르셔도 되고, 아니면 외국 방법을 가져와야 되면 미국 방법을 쓸 것인지 유럽 방법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둘 다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시험법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키워서 그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정량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 미생물을 키우는 데는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만 크도록 하는 영양분과 선택제가 필요합니다. 영양분은 미생물의 밥이 되고요.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원이 되고, 선택물질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상업용 제품으로 흔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생물을 키우는 배제는 이렇게 성분 조성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성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험실에서 손으로 조제를 해도 무방합니다만,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성능 평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시판하는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유통기한만 안 지났다면 동일한 성능이라면 어떤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실험에는 이 라우릴 트립토즈 브로스라는 것과 EC 미디움이라는 2가지를 쓰고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디프코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g을 물 얼마에 녹여라 하는 지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배지를 만들었을 때 실험을 해서 가장 미생물이 잘 자라는 농도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열면 보통 이렇게 분말이나 그래뉼 형태로, 입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형태든 이거를 원하는 만큼 만들면 되는데 1리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디프코 지침에 따르면 36.5g을 녹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용기에 얘를 36.5g 넣고 물 1리터를 넣고 녹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녹인 후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불편하죠. 우리가 원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관인지 페트리디시인지 삼각 플라스크인지 그 용기에다가 미리 덜어 놓아야지 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일반 물, 정류수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배지기 때문에 제가 열었다 닫았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다른 미생물, 공중에 있는 곰팡이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죽이는 멸균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배지를 물에다가 녹인 후에 이렇게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기구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많이 키우는, 시료를 넣고 미생물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은 큰 용기에 이렇게 담고요. 그리고 조금씩 물 같은 거를 조금 접종해서 키울 것들은 또 작은 용기에 시험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공중의 곰팡이나 여러 가지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1.1도씨에서 15분간 전기로 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지금 과정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장비에 어떻게 넣는지 볼까요? 예, 이제 금방 어딘가에 아까 만든 배지를 넣었죠. 여기는 이제 멸균기, 전기 멸균기입니다. 오토클레이버라고 부르는 고압 전기 멸균기인데요. 상당히 크죠. 이 실험실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큰 멸균기를 쓰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121도씨에서 15분간 멸균합니다. 121도씨에서 15분은 미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뭐 세상에서 가장 예열성이 강한 미생물도 다 죽일 수 있는 온도라고 그렇게 확인한 바 있어서 현재까지 121.1도씨에서 15분간 뭔가를 전기로 가열하게 되면 무균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넣고 121도씨 올라갔다가 나오는 데는 한 40여 분 정도 걸리고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다양한 형태의 멸균기가 있고요. 그 온도와 시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쓰는 압력솥 같이 가스불에 올려서 물을 넣고 끓이는 형태도 상관없고요. 전기를 넣고 코일 형태로 끓이는 것도 상관없고요. 자동화 될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온도와 시간만 유지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압력솥 형태로 있으면 뭐 언제든지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유리기구나 모든 것을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쓰고 나서 배양하고 씻고 또 쓰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번거롭다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일회용품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멸균하기가 귀찮다 혹은 멸균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회용으로 사는 것이 노동력이 절약된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이런 것도 쓰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예산을 아끼고 반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멸균하고 씻고 재사용하는 형태도 괜찮습니다. 또 보조적으로 급한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단점은 한번 쓰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내용물은 가스로 살균해서 밀봉 상태로 공장에서 나옵니다.
규격과 재질이 있고요. 대부분 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으로 해서 50ml 정도 담을 수 있는, 이미 멸균 상태인 거죠. 멸균 상태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피펫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용 문제로. 그리고 공급도 잘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멸균을 다 해서 이렇게 베이지가 준비되었고요. 또 시료가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시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얼음에 넣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해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해수 이점을 이렇게 채취를 해왔습니다. 미생물 실험이기 때문에 페류 양식장에서 이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해수가 실온에 방치되면 미생물이 웃자라서 미생물이 많은 것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얼음 속에 넣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또 온도계를 하나 넣어서 제대로 온도 관리가 되었는지도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면 한 1리터 정도 떠왔습니다. 물론 실험하는 데는 1리터까지 필요 없지만 충분한 양을 가져와야 실의 균질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 한 지점당 1리터 정도는 가져옵니다. 그럼 시료가 이렇게 왔으니까요, 이제 이 해수를 아까 준비한 대장균이 자라는 배지에다가 일정 양씩 넣을 거예요. 보시면 시험관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고요. 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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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실험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생물 수를 헤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물을 1ml 정도를 고체 배지에 넣고 생기는 집락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심어서 최소한 15개의 반복되는 곳에 심어서 통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튜브는요, 짧은 튜브에 비해서 더 진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더 진하죠. 예, 진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디프코사라는 배지 회사에서 지침을 1리터당 36.5g의 분말을 녹이세요 했는데 이거는 2배를 녹인 거예요. 그래서 더 진하죠. 이렇게 2배로 넣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 해수를 똑같은 양을 넣을 거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해수로 희석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얘랑 농도가 똑같아질 거라서 미리 2배 진하게 만든 배지예요. 그래서 접종량은 10ml, 1ml, 0.1ml, 0.01ml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에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10ml 넣는 거 5개, 1ml 넣는 거 5개, 0.1ml 넣는 거 5개, 0.01ml 넣는 거 5개 해서 배양을 시키면 여기에 미생물이, 대장균이 많았다면 전부 다 자라겠죠. 적었다면 많이 넣은 것부터 자라서 5개, 4개, 3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확률로 우리가 이 피펫으로 여기 있는 물을 드러내어서 여기다 넣을 때 얼마나 미생물이 딸려오는지 확률로 하는 방법, Most Probable Number, MPN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대장균 시험, 분뱅이 대장균 시험은 1800년대 말부터 이 MPN법을 표준법으로 지금까지 100년 이상 쓰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골드 메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습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방금 시료가 와서 미생물 배지에 접종하고 배양기에 넣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24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 넣을 때와 조금 뭔가 달라진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한 배지에 해수를 넣었기 때문에 색깔이 투명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는 투명하고 하나는 혼탁이 됐어요. 이 말은 미생물이 여기서 자랐다는 것이죠. 네. 가만히 보면 혼탁이 되었고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단에 우리가 많이 넣었던 배지 농도를 2배로 만들어서 많이 넣었던 것을 보면 하나, 그리고 하나, 5개 중에 총 2개가 자랐어요. 미생물이 자랐죠. 그 다음에 뒤에 단을 보시면요, 뒤에 단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하나, 나머지는 안 자랐어요. 그 뒷단은 모두 안 자랐습니다. 네, 미생물이 10mm씩 넣은 곳에서 2개, 1mm 넣은 곳 하나, 나머지 0.1, 0.01mm는 전혀 안 자랐어요. 그럼 아까 해수에 미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단계는 LST라는 배지를 썼고, 혹은 LTB라고도 합니다. 그 배지를 썼는데, 그 배지는 뭐냐면 대장균처럼 생긴 것들은 대충 다 키워내는 배지를 쓴 거예요. 한번 스크리닝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분변에서 나온 대장균이 있나 없나는 다른 배지를 한 번 더 쓸 건데요. 안 자란 것들은 실험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현재 다음 단계의 배지로 이식할 것은 딱 3개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3개, 이것만 넘기면 됩니다. 그럼 1차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단계를 추정시험이라고 합니다. 추정시험, 추정을 했다. 대장균이 있는지 대충 봤고, 이제 확정 실험을 할 배지로 이식하는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 시험에서는 이렇게 공기 배양기 에어 인큐베이터에서 35도씨에서 24시간, 48시간 정도 키우는데, 여기 보시는 게 확정 시험을 하는 대장균 배지인데요. 얘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선택성이 높아서 대장균만 키워내는 배지인데, 이 배지는 배양 온도가 44.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어 인큐베이터를 쓰지 않고 나중에는 수조에, 물속에 넣어서 배양을 할 것이고요. 물속에 넣는 이유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지의 선택성과 배양 온도 44.5도 2가지 조건으로 대장균 위에 다른 미생물은 자라지 않도록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험법을 쓰게 됩니다. 한번 옮기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도에서) 배양한 배양물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혼탁이 일어났죠. 예, 그러면 처음에 심었던 시험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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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개에서 3개가 자랐었고, 그 3개를 또 다른 배지, 이시 배지에 옮겨서 배양을 했더니 그 3개가 다 자랐어요. 그러면 그 3개는 전부 다 분변계 대장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물을 떠와서 시험을 2단계로 했더니 시험관 3개에서 대장균이, 분변계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표준 양식 비슷한 것인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실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제 손으로 쓰는 야장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초의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 일자, 시료를 채취한 일자, 그리고 결과과 양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고요. 전산화되기 전에 수기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마치 연구 노트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이나 우리가 집계표를 만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면 찾아와야 되는 가장 기초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여기 보셨듯이 첫 단계에는 21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하면 첫 단계도 210, 둘째 단계도 210. 5개 심었는데 접종을 했는데 2개 자라고 하나 자라고 안 자라고 안 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통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APH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입니다. 복잡하게 엑셀 같은 것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도 되고요. 그러나 귀찮기 때문에 컴퓨터를 늘 가지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표를 이렇게 뽑아 두었죠. 여기서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보시면 210을 한번 읽어 볼게요. 210 여기 있습니다. 210. 그러면 옆에 값이 있어요. 6.8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최초에 우리가 양식장에서 가져왔던 물 100ml당 분변계 대장균이 6.8 있다. 그래서 표기는 6.8 mpn per 100ml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6.8 mpn per 100ml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야장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실험자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 시간에 기준이 approved area, 생식이 가능한 approved area, 허가 해역의 수질이 14 미만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사한 그 해역의 수질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달 여러 지점에서 해수를 가져와서 혹은 담수 양식이면 담수가 되겠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분변계 대장균 검사를 했더니 누적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3년치를 묶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년치를 묶은 이 값이 14 mpn per 100ml 이하이면 허가역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점검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작성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가고요. 이 보고서에는 지점별로 그 값이 어땠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정부 당국이나 혹은 우리 폐류를 수입해가는 EU 보건당국 혹은 미국 FDA가 한국에 와서 실사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공을 하면 검토를 하고 이상한 곳이 있으면 결국 이것까지 보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나라에 생산된 폐류가 안전했는지도 평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체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이 실험에는 특별한 장비나 용기나 시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지 2통, 몇 개의 시험관, 멸균기, 배양기 뭐 그 정도면 되죠. 작은 실험실 하나를 꾸려서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숙달되게만 해놓고 기록만 잘 관리하면 폐렴위생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보신 이 방식이 1960년대에 FDA가 와서, 미국 FDA가 와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방법이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골드 메소드로 쓰이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매년 이런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발전해서 자동화된 장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폐렴위생 프로그램의 시작은 바로 이 세균 조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역 관리에는 기초적인 미생물 실험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항생제나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현대적인 장비들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시면 좀 뭔가 깨끗하고 좀 잘 정돈된 기분이 드시죠? 이 분석 장비들이 좀 이런 환경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이 방은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LC-MES-MES라는 장비가 있는 방입니다. 분석을 하는 항목은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어류 양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항생제를 쓰는데요. 폐류 양식에는 거의 항생제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한, 육상에서 사용한 항생제나 혹은 어류 양식장에 사용한 항생제가 물을 통해서 이렇게 폐류 양식장으로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폐류 양식을 하는 곳이 오염이 되어서 폐류 중에 항생제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끄러우실 텐데요. 이 장비들은 질소 같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통을 연결해서 질소를 공급해야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질소 발생 장치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소 발생 장치나 여러 가지 장비에서 나는 소음들이 심하고요. 이 자체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장비들은 고가이지만 고감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연합의 위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위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고감도 장비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고감도 장비들이 없었고요.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꼭 도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비의 도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 항생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만 활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좀 손쉽게 여러 가지 항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으로 가보실까요? 이 방도 동일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지만 분석 항목이 다르죠. 이거는 마린 바이오톡신 그리고 메칠수원 농약 같은 것을 분석하는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동일한 장비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느냐? 분석 항목에 따라서 기계 장비의 여러 가지 분석치나 분석 조건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장비로 여러 항목을 분석하려면 매번 할 때마다 그 조건을 바꾸고 용매도 바꾸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별로 유사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따로 쓰고 있고요. 또 메칠수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GC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방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시끄러우시죠? 이런 제너레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럽고요. 단순합니다. 화학 실험실에서 전체를 해서 가져온 그런 물질들을 여기에 있는 이런 앰플에다가 일정량을 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 기계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로 그 값을 내어주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숙련된 분석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장비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인테넌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이런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그런 도입보다는 이런 장비가 갖춰진 곳에 시료를 보내서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관리에 쓰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과 조건이 될 때 하나씩 도입하는 순차적인 도입이 좋습니다. 한국도 역시 그렇게 해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눈을 세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유경매 같은 것을 쓰기 때문에 뚜껑을 열거나 혹은 다루다가 눈에 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눈이 가장 민감한 곳이니까 여기서 이걸 당겨서 눈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ISO에서 업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눈을 씻을 수 있는 다른 별도의 수전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곳은 농약을 분석하거나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분석하는 그 GC-MES 장비와 방사능 분석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사능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류를 따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분석했는데 지금은 방사능 장비가 좋아져서 습식복으로 그냥 시료를 갈아서 1kg 정도만 넣어두면 방사능이 있는 점이 측정이 되고요. 이 방사능 분석기가 도입된 것은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원전에서 유출된 냉각수가 해역을 혹시 오염시키고 있지 않나 조사하기 위해서 방사능 분석기를 도입했고요.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장비든 그 형태는 유사합니다. 그냥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저렇게 시료를 넣는 곳,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뽑아내는 국소 배기 장치,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인쇄하는 퍼스널 컴퓨터, 뭐 이렇게 대충 다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감도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생산 회사에 따라 조금 좀 틀리지만 기본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방사능 분석기입니다.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생긴 이유는 안에서 방사능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열고 시료를 플라스틱 통에 1kg 담아서 넣어 놓으면 밤새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류 양식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주로 중금속, 항생제, 그리고 농약 이런 것들이고요. 농약 같은 것도 바다에서는 쓸 일이 없지만 주위에 골프장이 있어서 제초제를 쓰거나 농경지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중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은 세균조사처럼 매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의뢰 분석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룬에서 이 과정을 보시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폐류 양식이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한국이 거기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위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위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카메룬에서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관사항이 있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장에 와서 직접 실험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60년에 걸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카메룬의 공직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규정을 따르는 어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줘야 되는 두 가지를 잘 조절하셔야만 산업을 부흥시키고 카메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직접 뵙고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